이번 태종 이방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마 이후에 벌어질 형제의 난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권력을 둘러싸고 형제 간의 어떤 갈등에 관한 문제, 특히나 고려를 유지할 것이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냐의 문제를 둘러싸고 뭐 큰형이었던 방우와 방원과의 갈등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다른 형제들과 방원과의 경쟁 관계, 갈등 관계. 왜냐하면 사실 그 중에서 정식으로 고려의 과거를 급제한 사람은 이방원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제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심과 갈등에 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암시적으로 등장을 해서 중간에 보면은 이성계가 핏줄끼리 서로 칼을 겨누면 내 손에 먼저 죽을 것이다. 뭐 이건 누구한테 칼을 뽑는 거냐? 네 형이 왜 뭐냐? 네 동생이 홍건적이냐? 감히 제 핏줄을 빼겠다는 것이냐? 형제를 죽이겠다는 것이야? 죄송합니다, 아버님. 너희들 모두 잘 듣거라. 이 시각 이후로 제 핏줄을 향해서 칼을 뽑는 자는 내 칼에 먼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후에 벌어질 정쟁이 암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막지는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태종 이방원이 1, 2차 왕자의 난을 거쳐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형제 간의 피를 흘린 칼부림은 사실 태종 이방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첫 편의 처음이 뭡니까? 바로 양위의 과정에서 나는 괴물이다. 저놈은 괴물이다. 형제들의 목을 자르고 왕이 된 놈이다. 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태종의 모습이 등장한 것도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조금 다른 궁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중간에 태조로부터 정종이 왕위를 넘겨받고 나서 수도를 다시 한양에서 개성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생인 태종에게 왕위를 넘겨주죠. 실제로 태종은 개성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양으로 오고 싶었던 거죠. 그럼 한양에 무슨 궁궐이 있어요? 경복궁이 있는데, 사실 경복궁은 본인이 왕자의 난을 과정을 통해서 피를 흘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하나 새로 더 짓는 궁궐이 바로 창덕궁이고, 본인은 주로 창덕궁에서 생활을 많이 하십니다. 즉 형제 간의 갈등에 관한 어떤 이런 치명적인 결함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경복궁 말고 창덕궁이라는 새로운 궁궐을 일찌감치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아이러니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재미는 바로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즉 태조의 부인인 신도강후 강씨와 그리고 태종의 부인인 원경하고 민씨 간의 협조와 대립과 갈등의 구조인데요. 어쩌면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두 여인이죠. 대표적인. 그래서 그 둘의 여인의 활약들이 드라마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후의 왕비들이 대부분 간택, 뭐 재간택 이런 과정, 마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하듯이 쭉 세워놓고, 그래서 마치 어떤 그 상품을 고르듯이 이런 식으로 선택된 왕비였다라면은 그런 과정 이전의 왕비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그 역할들을 충분히 수행하고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초기엔 협력을 하지만 중간중간 갈등하고 대립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서방님이 오신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애라면 뭔가를 바꿀 수 있을 거다. 그럴 만한 아이 아니더냐. 그럼 저한테 미리 상의라도 하셨어야지요. 너한테 허락을 받았어야 한다는 얘기냐. 상의를 이것은 아마도 아버지인 태조와 아들인 태종 간의 갈등을 같이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 위치를 확보해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위화도 해군으로 권력을 잡은 이성계에 의해서 우왕은 폐위가 되고 그 아들인 창왕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최영 장군은 귀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최영 장군이 귀향을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최영 장군이 이렇게 수레 위에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감옥처럼 만들어진 나무 틀, 그 안에 갇혀서 이렇게 수레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엄밀히 얘기하면 그 장면은 사실은 잘못된 장면이죠. 사실 이 드라마뿐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역사 드라마들이 귀양 가는 사람들을 수레를 타고 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게티죠. 왜냐하면 고려나 조선이나 똑같이 대당률이나 대명률에 의한 법의 기준을 해서 형벌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고 집행을 합니다. 수레는 사형수가 타는 거죠. 귀양을 가는 사람이 아니고. 귀양을 가는 사람들은 걸어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선시대의 형벌을 보게 되면은 조선시대도 마구잡이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이 아니로 정확히 법률에 의거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태장도유사라고 하는 5가지 단계의 형벌이 있습니다. 자, 지금의 30cm 자보다 조금 더 굵고 긴 몽둥이로 엉덩이를 까고 맞습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 단위는 10대 단위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자,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더 굵고 긴 몽둥이로 60대부터 100대를 맞습니다. 60, 70, 80, 90, 100. 그러니까 장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있죠. 그 곤장이라고 하는 거. 그 넓적하고 긴 거. 그 엎어놓고 막 때리죠. 사실 곤장은 일반 형벌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군대나 아니면 특별한 사법기관에서만 이용을 하는 것이고, 특히나 7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이상 맞으면 죽습니다. 타격이 엄청나죠. 그런데 우리 저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끔 보면 그 남편들 엎어놓고 부인들이 막 때리죠. 아, 나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죠. 만약에 변사또가 춘향을 잡아다가 춘향이 2년,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하고 곤장을 때리면 변사또가 잡혀갑니다. 왜? 잘못된 형벌을 적용했으니까. 자, 우리가 흔히 야기하는 곤장이라는 것은 아니고 보통 장 몇십 대를 맞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장을 잘못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뭐죠? 더 큰 죄를 저지면 도는 뭐죠?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근데 죄인을 꽁도 먹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노역, 일을 시키거나 혹은 군역,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두는 형벌을 전해도 장 100대를 맞고 가는 겁니다.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다 맞을 거 다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거죠. 자,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뭐죠? 유배, 귀양을 가는 거죠. 귀양을 갈 때 역시 장 100대를 맞고 갑니다. 멀리 가서 더 많이 맞고 간 거죠. 그래서 귀양 간 사람들 보면 다 너덜너덜해서 가는 거죠. 응? 그리고 심지어 장독이 올라서 도착하기도 전에 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내거나 섬으로 보내거나 절도에 혹은 뭡니까? 위리안치 이렇게 가시나무, 탱자라로 만든 가시나무 같은 걸 이렇게 가둬갖고 밖을 못 나오게 어떤 행동 반경을 통제한다라든지 이제 그런 형벌을 주는 거죠. 그보다 더 큰 형벌이 뭐죠? 바로 사형.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사형. 바로 참수, 목을 자르거나 혹은 교형, 목을 졸라 죽이거나 그 참수를 당할 때 형장으로 가는 사형수가 타는 것이 바로 수레입니다. 수레. 자,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방법이 있죠. 뭐죠? 가장 많이 나오는 사약. 자, 사약은 죽을 사자가 아닙니다. 하사할 사자예요. 사약은 먹는 게 아니라 받는 거죠. 어쩌면 임금이 내리는 일종의 배려입니다. 저 변방의 노비는 사약을 먹고 죽지 않습니다. 양반에게만 사약을 내리는 거죠. 왜? 자, 양반의 목을 쳐라. 목을 누가 칠까요? 망나니가 치죠. 망나니 천민이잖아요. 천민에게 양반의 몸을 맡기지 않는 겁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그런데 사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사약을 쑥 마시면 바로 죽나요? 피 흘리면 막 죽죠. 드라마에서 보시면. 사실 그것은 약간 과장된 거고 원래 사약은 한약입니다. 한약. 그러니까 한약은 뭐죠? 약 성분이 몸에 쫙 퍼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약을 마시면은 방에 들어가 눕습니다. 밖에서 못 나오게 문을 잠그고 나서 방을 따뜻하게 불을 지펴줍니다. 이제 약기운이 서서히 돌아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약에 따라 사람이 좀 다르죠. 약발이 잘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죽었나 이렇게 싹 확인을 하는데 안에서 문 열고 나온 분이 있었어요. 바로 우암송시열. 야, 한 잔 더 줘. 그 기록에 따라서는 2잔을 드시고 돌아가셨다고도 하고 혹은 3잔을 드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굉장히 센 분이었죠. 그분도. 역시 정암 조광조 선생도
한 잔을 마시고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야, 술 한 잔 다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술을 마시면 몸이 열이 나니까 약균이 쫙 퍼지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끌려갔던 분의 기록이 전해져 오는 거에 비하면은 함께 끌려갔던 분이 16잔을 마신 분이 계세요. 안 죽었습니다. 아, 그쯤 먹으면 배 터져 죽을 것 같은데. 그 결국 목 졸라 죽입니다. 아, 힘들죠. 응? 먹을 거 다 먹고 응? 안 죽어서 목 졸라 죽이다니. 죄를 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태장도유사 이런 단계의 형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양가 있던 우왕의 계속되는 이성계에 대한 살해 시도.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 우왕과 창왕을, 그 아들인 창왕을 폐위하고 이제 죽이는 과정이 등장을 합니다. 이성계 세력에 의해서. 이때 이성계 세력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왕과 창왕은 공민왕의 핏줄이 아니란 얘기죠. 서기 1389년 위화도 회군 1년 후 이성계는 폐가 입진을 명분으로 대비의 교서를 받아내어 창왕을 폐위시킨다. 폐가 입진이라니 겨우 저자에 떠드는 소문으로 일국의 국왕을 폐한단 말이냐? 소문이 아니라 진실이옵니다. 유배제 상황과 지금의 주상은 사실 신돈의 핏줄입니다. 왕과 왕 사실 공민왕이 홍건적이 난 때 저기 안동까지 피난을 가고 안동까지 피난을 가서 만났던 스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신돈이죠, 신돈. 그래서 나중에 그 신돈을 데려다가 개혁 정치를 하는데 이 공민왕이 본인이 사랑했던 노국대장 공주의 죽음 이후로 상당히 정신적 혼란에 빠집니다. 자, 그런 시기에 또 하나 후사가 없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거죠. 이때 신돈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자종을 이름이 반야입니다. 반야라는 여자종을 공민왕에 연결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아들이 나는데 그 아들이 모니노, 이게 나중에 우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성계 세력의 등장은 바로 그 모니노는 공민왕의 핏줄이 아니고 미리 사통했던 신돈의 씨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선의 모든 기록에서는 전부 다 우왕과 창왕은 공민왕의 핏줄이 아닌 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연유일까요? 조선을 건국하고 세운 나라의 사당이 종묘죠, 종묘. 종묘에 가시면은 공민왕의 신당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아마 그 공민왕의 신당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 뒤에 있었던 우왕과 창왕 공양왕이 아니고 조선은 공민왕의 뒤를 이어, 즉 고려를 이어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후에 진행되는 태종 이방원의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재미난 요소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